여러분, 이런 적 없으신가요?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가슴에 박혀 도무지 떠나질 않는 날 말입니다. 요즘 왜 그렇게 사세요? 예전 같지 않네요. 자식 하나 제대로 못 키웠네. 그 자리에서는 웃었습니다. 에이, 별 말씀을요. 하고 손을 저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한 척. 다 이해한다는 척.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을 보는데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또 떠오릅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을 보며 또 떠오릅니다. 마치 누군가 내 인생 전체에 빨간 줄을 쭉 그어버린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50평생을 통째로 부정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밤, 한 번쯤 보내보신 분 계시죠? 특히 50대가 넘으면 사람의 말이 전혀 다르게 꽂힙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두고 봐라 하며 이를 악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갈 날이 많았으니까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이가 되면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립니다. 괜히 서럽습니다. 이유 없이 억울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달려왔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건 저런 말 한마디라니.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아마 겪어보신 분만 아실 겁니다. 조용히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수돗물을 틀어놓고 혼자 울어본 적 있으신 분,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그 말을 던진 사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쯤 저녁을 먹고 있거나 TV를 보고 있거나 자기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조명 효과라고 부릅니다. 연극 무대 위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평가하고 나만 기억한다고 느끼는 심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내가 실수했던 그 순간, 내가 늙어 보였던 그 장면, 내가 초라해 보였던 그 모습,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명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남의 말이라는 작은 불씨를 내 손으로 끌어안아 활활 피워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조금은 억울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십니까? 조선 최고의 현실 철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 사실을 꿰뚫어 봤습니다. 정조 대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되어 강진 땅 끝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세상이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를 칭찬하던 입들이 이제는 그를 비난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 상황에서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는 자는 아직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다. 참 묵직한 말이지요. 칭찬에 우쭐하고 비난에 무너진다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남의 입이 주인인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등에 업고 책상 앞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18년 동안 5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는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법. 정약용 선생의 지혜로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동안 여러분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 하나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 단지. 늦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58세 김성호 씨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양손에는 장바구니. 마트 비닐봉지가 바람에 바스락거렸습니다. 검은 패딩 점퍼 소매 끝은 조금 해져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 사야지 생각만 하다가 또 겨울이 온 것입니다. 한때는 직원 40명을 이끌던 부장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넥타이를 고쳐 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비서가 커피를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는 아무도 그보다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가 잔을 들면 모두가 따라 들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놀랍도록 빨리 그를 잊었습니다. 회사 단톡방에서 조용히 나왔고 명절 연락도 한 해, 두 해 뜸해졌습니다. 지금 그의 하루는 마트를 다녀오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뉴스를 보다 잠드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아랫집 주민 두 사람이 먼저 타고 있었습니다. 가볍게 눈인사를 했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명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출근 안 하시나 봐요? 순간 김성호 씨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를 더 꽉 쥐었습니다. 상대는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을 겁니다. 날씨 얘기하듯 그냥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뱉은 지 5초도 안 돼서 잊었을 겁니다. 그런데 김성호 씨의 가슴에는 그 말이 깊이 박혔습니다. 나는 이제 출근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3층, 4층, 5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손이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를 부어 바닥에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된장찌개를 데우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김성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말 한마디 들었어. 그 말을 어떻게 꺼냅니까? 그냥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제, 날씨, 사건, 사고.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말만 맴돌았습니다. 요즘도 출근 안 하시나 봐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설거지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오는 동안 그는 그냥 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새벽 1시, 2시. 그는 조용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저 사람 말이 맞는 건가? 나는 이제 저렇게 보이는 건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차가운 베란다 바닥이 발바닥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도 방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새벽. 정약용 선생의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의 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마음의 흐트러짐을 두려워하라. 처음엔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씹어보면 이 문장 안에 아주 중요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입니다. 잠깐 불어왔다가 지나갑니다. 출근 안 하시나 봐요. 그 말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사라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람을 두 손으로 붙잡습니다. 가슴 속에 꼭꼭 눌러 담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2시까지. 그 말에 살을 붙이고 의미를 더 씌우고 결국 내 인생 전체를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남의 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붙들고 새벽까지 혼자 뒤집고 있는 내 마음의 흐트러짐이 문제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쫓겨나던 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길을 걸어가며
선생은 그 말들을 하나하나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기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유배지에서도 붓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김성호 씨는 그날 이후 새벽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눕기가 싫어서였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차라리 걷자 싶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아파트 단지를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코끝이 시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앉았습니다. 그때 아침 햇빛이 나무 사이로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김성호 씨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회사였나? 내가 부장이었나? 내가 직함이었나?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그가 다니던 곳이었고, 부장은 그가 맡았던 역할이었고, 직함은 명함에 찍혀있던 글자였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아침 햇빛 아래 이 벤치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명함 속 이름으로만 자신을 증명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김성호 씨의 새벽 산책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공원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고,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네셨고, 어느 날은 그냥 벤치에 앉아 하늘만 봤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출근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의 평가 없이도 자신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좋은 부모여야 했고, 성공한 직장인이어야 했고, 체면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 옷을 이제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진짜 필요한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아침 햇빛 아래 조용히 앉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가족 이야기입니다. 63세 박정희 씨는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손주들을 볼 수 있다는 설렘,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 명절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갈비를 고를 때는 한 대씩 들어보며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집에 와서 찬물에 핏물을 뺐습니다. 간장, 배, 마늘, 참기름. 손으로 직접 주물러 양념을 넣었습니다. 전 반죽을 할 때는 농도를 3번이나 조절했습니다. 너무 묽으면 안 되고 너무 되직해도 안 된다고. 어머니한테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잡채는 당면을 따로 삶고 재료를 하나하나 볶아 따로 식힌 뒤 마지막에 섞었습니다. 손주가 잡채를 좋아한다는 말을 아들에게서 들은 것이 벌써 2해 전이었지만 그 말을 박정희 씨는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명절 전날 밤, 부엌 불빛 아래 혼자 앉아 내일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소소하게 웃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아들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들어오며 할머니 하고 안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사흘의 수고가 다 녹았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 전, 잡채, 나물. 박정희 씨가 손수 만든 것들이 작은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상을 보던 며느리가 가볍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아직도 이런 방식으로 하세요? 요즘은 다들 간단하게 하던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나쁜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하고 이미 손주 수저를 챙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싱크대 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식탁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TV 볼륨을 낮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박정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 하지만 웃는 얼굴 뒤에서 가슴 한쪽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내가 사흘을 준비한 게 잘못인가? 내 방식이 그렇게 낡은 건가?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틀린 건가?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가 잡채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갈비를 뜯으며 맛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식탁 위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습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억지로 밥을 떴습니다. 손주가 할머니 왜 안 드세요? 하고 물었을 때 응, 할머니 배불러 하고 대답했습니다. 밤이 되어 아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집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박정희 씨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씩 씻었습니다. 절반쯤 했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로 싱크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러운 게 음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사흘이, 그 몇십 년이 쓸모없어진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나무 장작처럼 다 타서 재가 된 것 같은 느낌. 아무도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바로 그 부엌 바닥에서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사람은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스스로 옳지 못함을 걱정해야 한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서 우는 건데 그걸 걱정하지 말라니.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남이 알아주느냐 마느냐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가치를 단 한 줌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간단하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사흘의 손길이 사라집니까? 갈비에 양념을 주물러 넣던 그 손이 무의미해집니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에도 붓을 들었습니다. 왕도 떠났고 동료도 떠났고 세상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선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을. 그 마음의 가치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박정희 씨가 그 사흘 동안 무슨 마음이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박정희 씨 자신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정희 씨는 장롱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앨범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닐 커버가 노랗게 바랬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활짝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여위었고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 아들 도시락을 싸는 손. 남편 양복을 다리는 모습. 밤새 열이 내리지 않던 아이를 안고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새벽 사진.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세월이 낡은 것이었습니까? 이 세월이 틀린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이 사진들 속의 시간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뜨거웠습니다. 실제로 소중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가 이 사진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정희 씨는 사진첩을 덮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갈비를 채워야겠다. 손주가 잡채를 좋아하니까. 이번엔 며느리 눈치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세월은 인정받기 위해 견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더 빛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몰라준다고 빛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은 그 자체로 이미 위대합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당신 스스로가 믿어주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 61세 이준호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반가웠습니다.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어디 살아? 아이들은 몇이야? 웃음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준호 씨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자리가 좋았습니다. 커피 한 잔이 비워질 무렵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커피가 나올 무렵부터 이야기의 결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야, 너 들었어? 민철이 건물 샀다더라. 강남에. 진수는 아들이 의대 갔잖아. 전공이래. 형수는 아직도 현역이야. 회사 대표하고 있어. 말들이 오갈 때마다 이준호 씨는 조금씩 말이 없어졌습니다. 맞장구를 치다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결국 그냥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준호 씨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 성공도 없었고 큰 실패도 없었습니다. 작은 회사에 다니다가 53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아내와 둘이 삽니다. 자식들은 각자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준호, 너는 요즘 뭐해? 이준호 씨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화장실에 들렀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 기끗해진 머리카락, 형광등 불빛 아래 유난히 피곤해 보이는 얼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리병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나는 남은 게 뭐지? 나는 이 자리에서 뭘 말할 수 있지? 건물도 없고, 대표도 아니고, 의사 아들도 없고, 대답이 없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피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임이 파했습니다. 다들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또 보자. 다음엔 꼭 나와. 이준호 씨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차에 오르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는 잠시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강물 위로 도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 뒤에도 각자의 하루가 있겠지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비루하면 천한 사람이고, 낮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바르면 귀한 사람이다. 이준호 씨는 그 말을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세상은 끊임없이 줄을 세웁니다. 건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자식이 의사인 사람과 아닌 사람, 현역인 사람과 은퇴한 사람. 그 줄 어딘가에 서서 앞사람을 보며 주눅 들고 뒷사람을 보며 겨우 위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십니다. 그 줄 자체가 잘못된 자대로 그어진 것이라고. 귀하고 처남을 가르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자식의 직업이 아니고, 명함에 찍힌 직함이 아니라고. 마음이 바른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정약용 선생 자신이 그 증거입니다. 조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강진 유배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도 그의 마음은 같았습니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 진실을 붙드는 마음. 그 마음이 그를 귀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이준호 씨는 강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간 적도 없다. 가족 굶긴 적 없고, 빚 떠안긴 적 없고, 비겁하게 등 돌린 적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책임을 다하며 살아온 삶은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버티게 합니다. 이제 정약용 선생의 철학을 바탕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 미움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상처받아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햇빛도 모든 사람에게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부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뜨겁습니다. 햇빛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취향입니다. 여러분의 결함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은 수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그 미움을 없애려 자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 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는 아무에게도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오늘 이준호 씨가 카페에서 느낀 것처럼 비교는 조용히 들어와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남의 건물, 남의 자식, 남의 노후. 그런데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건물이 생기면 빌딩을 가진 사람이 보이고 빌딩이 생기면 빌딩 숲을 가진 사람이 보입니다.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나이까지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길은 남의 길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걸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자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롭다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아서.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18년을 혼자 보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시간을 외로움으로 채우지 않고 깊어짐으로 채웠습니다. 붓을 들고 생각을 정리하고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세상 소음이 멈추고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가 들리는 시간입니다. 그 목소리를 한 번쯤 들어보십시오. 오래 기다려온 목소리일 겁니다. 넷째, 남의 말에 즉시 반응하지 마십시오. 요즘 왜 그렇게 사세요?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출근 안 하시나 봐요? 이런 말들이 꽂혀오는 순간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에 바로 반응하면 그 감정이 하루를, 이틀을, 일주일을 잡아먹습니다. 딱 하루만 기다려 보십시오. 그 말을 내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하루가 지나면 감정이 거치고 나서 그 말의 실제 무게가 보입니다. 대부분은 상대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그 말을 잊었음을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자신을 모함하는 상소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진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에 흔들리기 전에 하루를 먼저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다섯째,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인정받으려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직장 상사에게, 자식에게, 사회에. 그런데 그 인정은 항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의 출처가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보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나이까지 버텼다. 나는 가족을 지켰다. 나는 비겁하게 살지 않았다.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의 무더위를 버티고, 수십 년의 혹한을 버티고, 수십 년의 비바람을 버티며 여기까지 서 있는 나무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무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말해 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텼어. 잘 살아왔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분을 만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근 안 하시나 봐요. 한마디에 새벽 2시까지 베란다에 혼자 서 있던 김성호 씨. 명절 사흘을 준비하고도 간단하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에 고무장갑을 낀 채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던 박정희 씨. 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에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며 화장실 거울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이준호 씨. 이분들이 나약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래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몸보다 먼저 지치는 날. 아무 이유 없이 내 인생 전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 그런 날이 여러분께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리는 것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다릅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보이기라도 합니다. 그런데 무시당했다는 느낌, 쓸모없어졌다는 느낌, 내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 이 상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말하기 어려우니 혼자 안고 잠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에 혼자 깨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은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입니다.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강했기 때문에 잠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평생 수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먼저 손가락질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실패자로 불렀습니다. 18년 강진 유배지에서 선생은 그 모든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은 그 말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아도 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선생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말은 바람입니다. 불어왔다가 지나갑니다. 그 바람이 아무리 새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자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아직도 정약용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그를 죄인이라 불렀던 그 시절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유배지에서 쓴 글들은 남았습니다. 그가 지켜낸 마음은 남았습니다. 남의 말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을 지켜낸 사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심코 던진 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사세요? 예전 같지 않네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말들이 오늘 밤 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그 말이 맴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 밥을 지어본 그 손을 모르는 사람.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출근했던 그 아침을 모르는 사람.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지새운 그 밤들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의 무더위를 버텼습니다. 수십 년의 혹한을 버텼습니다. 수십 년의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로 흔들릴 만큼 약한 인생이 아닙니다. 오늘도 많이 버티셨습니다. 많이 참으셨습니다. 많이 견디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안아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 말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수고했어. 잘 버텼어.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어.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 곁에 오래 있고 싶습니다.